어떤 식으로든 인간관계를 다루는 이론들에서 늘 생기는 일이 다윈의 이론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다윈의 추종자들은 다윈 자신이 시사한 바에 따라 그 이론을 확장하는 대신 오히려 이론의 폭을 더욱 좁혀놓았다. 독자적이긴 하지만 매우 유사한 입장에서 출발한 허버트 스펜서는 특히 윤리학의 지식 제3판 부록에서 제기한 누가 적자인가 라는 거창한 문제를 제기하며 폭을 넓히려고 시도했지만 수많은 다윈 추종자들은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장 협소하게 제한해버렸다. 그들은 동물의 세계를 반쯤 굶어 서로 피해 굶주린 개체들이 벌이는 끝없는 투쟁의 세계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근대의 저작물들은 정복당한 자의 피해라는 슬로건을 마치 근대 생물학의 결정판인 양 퍼뜨렸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무자비한 투쟁을 인간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생물학 원리로까지 끌어올렸다. 상호 멸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는 투쟁하지 않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에 대해서 몇 마디 간접적으로 주워들은 것밖에 알고 있지 못한 경제학자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다윈의 견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옹호자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최선을 다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견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가장 뛰어난 진화론자라는데 논란이 없을 헉슬리만 해도 생존 경쟁과 그것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상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도덕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세계는 검투사들이 보여주는 쇼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곧바로 싸울 수 있도록 매우 잘 훈련되어 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교활한 놈이 살아남아 그 다음 날에도 또 싸우게 된다. 패자에게는 아무런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으므로 관객들은 굳이 엄지를 아래로 내릴 필요도 없다. 같은 논문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동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원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종들은 궁지에 빠지지만 어떤 의미에서 최상은 아닐지라도 환경에 맞서 가장 잘 적응한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종들은 살아남았다. 삶은 끝없이 계속되는 싸움이며 가족이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를 넘어서 각자가 만인에 맞서 벌이는 홉스적인 의미의 전쟁이야말로 정상적인 존재의 상태이다. 이러한 자연관이 어느 정도나 사실로 뒷받침되는지는 동물계나 원신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독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점은 헉슬리의 자연관이 그와 정반대의 입장이었던 루소만큼이나 과학적인 추론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 루소는 인간의 손길에 의해 파괴된 사랑과 평화와 조화를 자연에서 다시 발견했다. 사실 숲에 한번 들어가 보거나 동물 사회를 한번 관찰해 보거나 아니면 동물의 삶을 진지하게 다룬 책을 읽어보았다면 도르비니, 오듀본, 르바양 아니면 그 누구의 저작이든 동물의 삶에서 사회적 생활이 차지하는 부분을 자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에서 조화와 평화만을 보게 되지는 않듯 역시 자연에서 도살장만을 보게 되지는 않는다. 루소가 자신의 사상에서 필사적인 싸움을 도외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헉슬리는 정반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루소의 낙관론도 헉슬리의 비관론도 자연을 공정하게 해석했다. 받아들일 순 없다. 실험실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숲이나 목초지에서 혹은 스텝지대나 산악지대에서 동물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즉 다양한 종들, 특히 다양한 부류의 동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다투고 몰살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종이나 적어도 같은 집단에 속한 동물들끼리는 그러한 싸움과 몰살에 상응할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서로를 부양하고 도와주며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회성 역시 상호투쟁과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실들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대략으로나마 수치로 환산해서 평가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종들과 아니면 서로 도움을 주는 종들 중에서 어느 쪽이 적자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에 던진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상호부조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적자임을 바로 알게 된다.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며 각기 자신들의 부류 내에서 최고도로 발달된 지능과 신체 조직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무수한 사실들을 모두 고려하면 상호부조야말로 상호투쟁과 맞먹을 정도로 동물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라 해도 무리 없는 듯하다. 아니, 진화의 한 요인인 상호부조는 어떤 개체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최대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종이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며 그러한 습성과 성격을 발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상호투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다윈을 추종하는 과학자들 가운데서 자연의 법칙이자 진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상호부조가 갖는 의미를 처음으로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은 저명한 러시아의 동물학자이며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학장이던 캐슬러 교수였다. 그는 죽기 수개월 전인 1880년 1월에 러시아의 박물학자 대회에서 행한 강연에서 자신의 생각을 개진했다. 하지만 러시아어로만 출판되었던 수많은 걸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강연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선배 동물학자로서 캐슬러는 동물학에서 빌려온 생존 경쟁, 용어가 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 용어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는 사실에 적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물학이나 인간을 다루는 과학들은 이른바 생존 경쟁이라는 무자비한 법칙을 줄곧 주장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법칙, 즉 적어도 동물에게는 생존 경쟁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법칙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캐슬러는 자손을 남기려는 욕구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동물들을 모이게 하는지, 그리고 더 많은 개체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지능적으로 더욱더 발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들이 살아남을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든 종의 동물들, 특히 고등동물들은 상호부조를 실천한다고 주장하면서 송장벌레의 삶과 새나 포유류 등의 사회생활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짧은 개회 강연인 탓에 실제 사례는 몇 가지밖에 들지 못했지만 요점은 분명하게 진술했다. 인간의 진화에서 상호부조는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나는 분명 생존 경쟁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물계, 특히 인간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상호 경쟁보다는 상호 지원의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 모든 유기체들은 두 가지 욕구, 즉 영양 섭취와 욕구와 종족 번식의 욕구, 영양 섭취 욕구와 종족 번식의 욕구를 지닌다. 영양 섭취의 욕구는 유기체로 하여금 서로 투쟁하고 말살하게 만들지만 반면 종족 유지의 욕구는 유기체로 하여금 서로 접근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나는 유기적 세계가 진화하는데, 즉 유기체의 점진적 변화에 있어서 개체들 사이의 상호 지원이야말로 상호 투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가 위의 견해를 매우 세밀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러시아 동물학자들은 모두 감명을 받았다. 스예베르초프, 그의 저작은 조류학자와 지리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하다. 그는 몇 가지 사례를 덧붙여 예시하면서 캐슬러의 견해를 지지했다. 어떤 종의 새 매는
약탈하기에 거의 이상적인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라져가는 데 반해 상호 부조를 실천하는 종들은 번성하고 있다고 스에베르초프는 언급했다. 다른 한편 사회성 있는 새, 가령 오리를 예로 들어보자. 오리는 대체로 빈약한 유기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지원을 실천하고 있어서 종의 숫자를 셀 수도 없고 변종들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 있다. 당연히 러시아의 동물학자들은 캐슬러의 견해를 즉각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들 거의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북아시아나 동러시아의 야생지대에서 동물계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지역에서 연구하게 되면 똑같은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뛰어난 동물학자인 나의 친구 폴리아코프와 함께 미팀 지역을 탐사했을 때 시베리아 지방의 동물계로부터 받았던 인상이 다시금 떠오른다. 당시 우리 두 사람은 종의 기원에서 신선한 인상을 받았으나 부질없이 동종의 동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첨예한 경쟁을 찾으려 했다. 우리는 다윈의 저작을 읽었으며 심지어 제3장에 나오는 소견들을 고려한 뒤에도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우리는 가혹한 기후 환경이나 다양한 적에 대항하여 매우 빈번하게 공동으로 투쟁하는 적응 형태를 수없이 목격할 수 있었다. 폴리아코프는 지리적 분포에 따른 육식동물, 반추동물 그리고 설치류들의 상호 의존 관계를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해놨다. 우리는 상호지연의 수많은 사례들을 특히 새들이나 반추동물들이 이동하는 시기에 목격했다. 반면 동물들이 엄청나게 부르짖어 사는 아무르나 우수리 지역에서조차 동종의 고등동물들 사이에 실제로 경쟁이나 투쟁을 벌이는 사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러시아 동물학자들의 저작에서도 대부분 같은 인상을 받는데 러시아의 다윈주의자들이 캐슬러의 생각을 매우 환영한 반면 서유럽의 다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생각이 유행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생존 경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측면과 은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자마자 우리는 먼저 상호 부조를 입증해주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풍부하다는 점에 놀라고 만다. 대부분의 진화론자들도 자손의 양육을 위한 상호부조는 인식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개체의 안전과 필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호부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동물계가 속한 아주 넓은 부분에서 상호부조는 곧 규칙이다. 상호부조는 가장 하등한 동물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언젠가는 심지어 미생물의 삶에서도 무의식적인 상호지연의 사례를 배우게 될지 모른다. 물론 흰개미나 개미 그리고 꿀벌들을 제외하면 무척추 동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하등 동물들도 협동을 한다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례들을 몇 가지 모아볼 수도 있다. 메뚜기, 큰 멋쟁이 나비, 길 앞잡이, 매미 등 수많은 군집들은 사실상 전혀 탐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군집들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그 군집의 구성 원리가 이동을 목적으로 한 개미나 꿀벌의 일시적인 군집의 구성 원리와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딱정벌레류의 경우에 우리는 실제로 송장벌레들끼리 서로 돕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관찰해왔다. 송장벌레가 알을 낳고 애벌레를 먹이려면 반드시 부패하는 유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 너무나 빠르게 부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송장벌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마주치는 온갖 종류의 작은 동물 시체를 땅속에다가 묻어놓곤 한다. 송장벌레들은 대체로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묻을 수 없는 쥐나 새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송장벌레들을 4, 6 혹은 10마리 정도 불러서 힘을 모아 작업을 한다. 필요하다면 시체를 적당히 부드러운 땅으로 옮겨 묻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여럿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도 어느 누가 그 부패한 시체에 알을 낳는 특권을 누릴지는 서로 싸움을 벌이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
글래디치는 막대기 2개로 엮은 십자가에 죽은 새를 묶어 놓거나 땅에 박힌 막대기에 두꺼비를 매달아 놓더라도 이 작은 딱정벌레들은 늘 그렇듯 우호적인 방식으로 각자의 지능을 합쳐 인간이 고안해낸 장치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은 쇳덩구리 사이에서도 목격되었다. 다소 낮은 단계의 유기체에 속하는 동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서인도 제도나 북미에 사는 어떤 참 개들은 바다로 나가서 알을 낳으려고 큰 무리를 짓는다. 이들은 매번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마다 서로 제휴하고 협동하며 상호 지원을 한다. 나는 덩치 큰 몰루카 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겉보기는 볼품없었지만 이놈들은 곤란에 빠진 동료들에게 베푸는 상호 도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놈들 가운데 한 마리가 어항 구석에 뒤집혀 있었는데 냄비처럼 무거운 등딱지 때문에 원래 자세로 돌아올 수 없었다. 더구나 수족관 구석에는 쇠막대가 버티고 있어서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곧이어 동료들이 구해주러 왔는데 나는 이들이 1시간 동안이나 갇힌 동료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2마리가 와서는 밑에서부터 갇힌 동료를 밀어 올렸다. 이들은 안간힘을 다한 끝에 동료를 위로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쇠막대 탓에 구출 작업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개는 다시 무겁게 뒤로 떨어지고 말았다. 여러 차례 시도해본 후 그중 1마리가 어항 깊은 곳으로 가서는 다른 2마리를 새로 데리고 왔다. 새로 투입된 개들도 꼼짝 못하는 동료를 같이 밀고 들어올렸다. 우리 일행은 그 수족관에 2시간 이상 머물렀는데 수족관을 나서면서 다시 그 어항을 슬쩍 쳐다봤더니 놀랍게도 구조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이후로 에라스무스 다윈,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며 진화론을 주장한 선구자다. 에라스무스 다윈 박사가 인용했던 관찰 소견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보통 탈피기 동안 탈피가 아직 안 됐거나 껍질이 단단한 개를 파수꾼으로 배치하여 막 탈피된 무방비 상태의 개가 바다의 적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흰 개미, 그리고 꿀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 부조를 예증해주는 사실들은 특히 로마네스, 영국 생물학자, 환경적인 격리 현상이 진화 요인이 된다는 격리설을 주장했다. 나피 휘나 존 러박 등의 저작을 통해서 일반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개미집을 예로 들어보면 일과 번식에 관련된 모든 작업, 즉 자손 부양, 식량 구하기, 집 짓기, 진딧물 키우기 등이 자발적인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렐, 스위스 신경해부학자, 정신의학자, 곤충학자, 포렐이 지적했듯 많은 종의 개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특징도 인식해야 한다. 즉 모든 개미들은 이미 삼켜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먹이도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의 어느 구성원이든 먹이를 달라고 요청하면 나눠주는 것이 개미에게는 의무이기도 하다. 종이 다르거나 적대적인 개미끼리는 우연히 만나더라도 서로를 피한다. 하지만 집이 같거나 같은 군체에 속하는 개미끼리는 서로에게 접근해서 더듬이로 몇 가지 동작을 교환한 다음 둘 중 하나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다면, 특히 상대방이 먹이를 두둑히 먹어두었다면 즉각 먹이를 요청한다. 그러면 요청받은 개체는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이 아래턱을 열고 적당한 자세를 취한 다음 배가 고픈 개미가 핥아먹을 수 있는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을 개워낸다. 다른 개미들을 위해서 음식을 개워내는 일, 개미들의 삶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특징이며 이러한 행위는
배고픈 동료들을 먹이거나 애벌레에게 먹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포렐은 개미들의 소화관이 두 부분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즉, 뒤쪽에 있는 소화관은 개인 전용, 앞쪽에 있는 다른 하나는 주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먹이를 충분히 먹은 어떤 개미가 자기만 알고 동료들에게 나눠주기를 거절한다면 그 개미는 적이나 심지어는 적보다도 더 나쁘게 취급된다. 만일 동족들이 다른 종과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거절했다면 적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그 탐욕스러운 개미를 공격한다. 그리고 만일 어떤 개미가 적에 속한 다른 개미에게 먹이를 주었다면 그 개미는 적들의 동료들에게 친구로 대접을 받는다. 이 모든 사실은 대부분 정확한 관찰이나 중요한 실험을 통해 확인된다.